생활생활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 우물은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석축 쌓는 이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석축 쌓으면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적으로도 중요하고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뿐만 아니라 요 근래는 민속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물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물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깊이가 지금 다른 유적이라든지 유물에 비해 가지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인회 회원들이 서로 토론식으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물의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눈에 많이 보는 것은 석정입니다. 돌로서 만든 우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나무 우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기로 이렇게 우물을 만드는 경우도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큰 토기를 땅에 넣어서 이렇게 우물로 사용하고, 또 어떤 거는 두 단, 세 단 이렇게 동개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토기 우물도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기와를 이용해서 우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을 벽돌로 이렇게 다 사서 이런 우물들 다양하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돌로서 만든 우물, 석조 우물을 우리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종류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물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물이 있네, 우물돌이 있네, 이렇게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8쪽을 보시면 간단하게 우물의 구조를 구성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물은 지하 부분과 지상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하 부분은 이제 바닥이라든지 우물 벽이라든지 우물 바깥에 충천토라 이런 부분들을 고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상부를 보게 되면 난간이라든지 이렇게 우물은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덮개를 사용해서 덮어 놓는 모습, 그리고 또 이 비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붕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우물 돌 부분부터는 지상, 그 밑으로는 지하. 지하는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민속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세부적인 것은 우리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우물을 조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위치에 이 우물을 만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땅 위에 이렇게 무조건 파서 우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우물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7쪽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목조라든지 석조라든지 이렇게 축조 방법이 있는데, 아래쪽에 보게 되면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땅을 파서 우물을 조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멍 아니네 그러면서 또 다른 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이 우물을 조성을 해야 되는지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 이제 굴착 작업을 필요하겠죠. 이런 굴착 작업을 통해서는 우물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굴착을 하면서 이제 물이 나오는 지점에 바닥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이 바닥 시설을 이제 단단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냥 바닥의 부분에 그 바닥 부분은 대체적으로 발굴할 당시에 상황을 보면서 바닥을 구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모래를 깐다든지 아니면 자갈을 깐다든지 아니면 큰 돌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구성이 나타나는 그 현장의 구성에 맞게 바닥 구조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그 바닥이 드러나고 구성을 하면서 이렇게 아랫부분에 최하단에 그 벽을 조성을 하는데, 이때는 그 뭐 깊이에 따라서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목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목조를 사용할 때는 대체적으로 물이 항상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잠겨 있으면서 생나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썩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이 생나무를 사용하고 물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썩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그 나무는 물에 늘 잠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못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녹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나무로 사용을 하고 항상 물에 잠겨 있어야 되고 못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그 위에 이제 돌을 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래 석벽을 돌로서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지상까지 계속 석벽을 쌓는데, 이 석벽을 쌓을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충중토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충중토를 다 어떤 논문에 보게 되면 석벽을 쌓고 자갈을 이렇게 중간 사이를 메꾸고 난 후에 뒤에 진흙을 갖고 충중토를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외부의 그 물이 우물 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중토를 하는, 흙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우물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우물을 이렇게 안에 들어가고, 뭐 어릴 때는 전 또 이렇게 늘 우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경험이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바깥 부분 충춘도가 형성이 되는 거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충춘토를 뭐 진흙이나 이렇게 발라서 차단하는 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땅 속은 항상 흐르기 때문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충춘토가 형성이 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맑은 물이 형성이 되면서 그거를 기르고, 그러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닥 청소를 늘 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물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바깥 부분에 석벽을 쌓고 충준토를 진흙을 억지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우물이라는 것은 깊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요. 언제 어디서 이렇게 무너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위험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성을 끝내는 것이 이 우물의 하나의 건축이 기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그런 춘축토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단면이 구성이 되는데요. 이 단면은 크게 여러 가지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단면도 굴착을 하면서 땅 속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기술도 시간이 지나면 발전을 하듯이 그 모양새도 구조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위에는 이렇게 윗부분에는 좀 넓은 모습,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모습, 그래서 이거 상광하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술로 이렇게 우물을 굴착을 하다가 나중에는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위에는 좁아지고 밑에는 이렇게 넓어지는 상엽 하광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우물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또리박을 넣어서 이렇게 길러서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통영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탁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기술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이 돼서 조선시대 때 이런 통영이 많이 발전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 초기에는 위에 넓다가 후기에 오게 되면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면 위에 부분은 좁아지고 밑에 부분은 넓어지고, 그리고 시기가 조선시대 때까지 오게 되면 이렇게
둥근 모습에서 쉽게 이렇게 뚜렷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통영이 가장 우물에서 기본적인 구성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육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육족을 보게 되면 이런 단면도의 구조에서 상광 하엽, 상엽 하광, 이렇게 통영 이런 형식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여기지고요. 그리고 뭐 중광형이나 중협형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단면도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런 형태는 우물을 팔 때, 굴착을 할 때 땅을 파다 보면 땅 속이 어떤 상황이 바뀔지를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파면서 구조가 바뀌었다고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꼭 이렇게 파겠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다 보면 안반석이 나타난다든지 이랬을 때 환경에 변했을 때 이런 형태도 지형에 맞게 지하 구조에 맞게 이런 형태도 바뀌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술적인 차이에서도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측면을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 하는 경우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 석벽을 쌓을 때 일반적으로 돌을 쌓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대체적으로 허튼척 쌓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른청 쌓기는 돌과 돌을 이렇게 줄눈을 만들어서 청청이 이렇게 바른청 쌓기가 줄눈을 맞추는 것을 바른청 쌓기라고 하는데 이런 우물 속의 지하 구조에서 이 바른청 쌓기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잘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기 향교 우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른청 쌓기의 형태의 모습을 단면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거는 우리가 향교에 가서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19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보게 되면 단면도를 해놨는데 옆면 줄을 보면 이렇게 선이 딱딱 가도 줄눈이 형성이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쌓는 방법이 있어서 우물에서는 이런 구조의 형태를 잘 보실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면도를 한번 비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단면도를 보고 앞쪽에 이렇게 단면도를 살펴보게 되면 바른측 쌓기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은 허튼측 쌓기와 바른측 쌓기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황룡사 우물만 단면도만 보더라도 굉장히 아래쪽에 허튼측 쌓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뚜렷하게 비교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이 우물에 있어서 바깥의 돌도 중요하지만 이 고고학적으로는 이 석벽 쌓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답사를 갔을 때는 이런 우물 속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보다는 단면도를 자료에 넣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하 구조를 구성하고 지상은 나중에 가까이 가서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물을 조성이 되었을 때는 주변에 이런 배수로라든지 이 우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답사를 가시다 보면 불황사 같은 우물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우물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거의 땅 위에 이렇게 상석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라시대 때는 왜 이렇게 우물이 작은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우리 토론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물에 있어서는 종류라든지 아니면 구조라든지 그리고 축조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축조에 있어서 단면도
그리고 그 평면도는 대체적으로 원형이 많고 장방형도 있고 뭐 네모난 모습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평면도는 원형이다, 둥근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축 쌓는 데 있어서는 뭐 돌을 쌓는 데 있어서는 허튼 층 쌓기라든지 아니면 바른 층 쌓기라든지 이 두 개를 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정교하게 하려면 다듬은 돌도 사용했던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석벽 쌓는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현장에 가서 그 모양새, 쓰임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